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정말 흥미로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고 집을 데우고 세상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석유와 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를 떠올리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사막 유전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어붙은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러시아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텍사스에서 알래스카까지 곳곳에 있는 시추 장비의 이미지와 함께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확실히 석유 생산지로 유명하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맛있는 음식, 멋진 기술, 멋진 팝 음악 등 많은 것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석유는요? 그다지 유명하지 않죠. 한국은 오랫동안 석유 수요를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인 한국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를 구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04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남부의 도시 포항 앞바다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한국이 석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스가 대부분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해라는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가스전을 발견한 것이죠. 파도 아래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아주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직접 찾아서 생산하는 것은 식량을 직접 재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식료품점에서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뒷마당으로 나가서 포도나무에서 바로 잘 익은 토마토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음식의 출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을 향한 큰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두 발로 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동해 유전의 석유와 가스는 한국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다른 곳에서 많은 양의 석유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발견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쿠키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항상 쿠키를 사주시는 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은 직접 쿠키를 굽기로 결심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쿠키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쿠키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동해 유전에서 가스를 채굴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 클럽에 가입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에너지를 파헤칩니다 라는 회원증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비록 한국은 국가 5번째 회원국, 그것도 하위권에 속하는 회원국으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큰 성과였습니다. 동해에서 가스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석유 및 가스 게임 진입을 알리는 큰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시대의 시작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미래의 탐사 및 생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마치 큰 파티 같았고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동해 발견이 한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에 갑작스러운 붐을 일으켰을까요? 봄날의 민들레처럼 전국의 석유 굴착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나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사실 땅속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스위치를 켜고 에너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과학, 공학, 그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추할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즉, 석유와 가스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수많은 조사와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숨바꼭질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뒷마당에서 친구를 찾는 대신
지하 깊은 곳에서 에너지 보물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유망한 지점을 찾았다면 석유와 가스에 도달하기 위해 드릴을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석유를 빨아들이기 위해 아주 깊은 땅속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맛있는 스무디를 마실 때처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층 빌딩보다 더 큰 드릴을 사용한다는 점만 다릅니다. 드릴은 석유와 가스에 도달하기 위해 때로는 수킬로미터 아래 암석층과 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룡이나 잃어버린 문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지구의 중심을 탐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끈적끈적하고 끈적거리는 탄화수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지만 무언가 잘못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드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유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생각했던 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는 수천 가지의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 발견은 대한민국의 큰 이정표가 되었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즉각적인 티켓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성공을 번창하는 석유 및 가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큰 꿈을 꾸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동해 유전은 한국의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에피타이저와도 같았습니다. 마치 한국은 석유와 가스 뷔페의 작은 맛을 본 후 이제 한 접시를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형 에너지 발견을 위한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단서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해 유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에너지 회사들은 또 다른 잠재적 가스 대박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무려 7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석유를 마법처럼 휘발유로 바꿀 수 있다면 한국의 모든 자동차에 몇 년 동안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될 것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만 번을 운전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100만 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요점은 알겠죠.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꽤 큰 문제였습니다. 이 새로운 유전의 석유와 가스는 매우 안전한 금고에 숨어 있는 것처럼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그 아래의 압력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시추가 정말 까다로웠죠. 마치 곧 터질 풍선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너지 회사들은 매우 완고한 암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추를 시도할 때마다 높은 압력에 밀려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지칠 대로 지친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추를 일시 중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에너지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위험한 폭발이나 기타 재난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좌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좌절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이 이 도전에 접근한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은 포기하는 대신 에너지 야망을 2배로 키웠습니다. 계획은 간단하지만 대담했습니다. 계속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해 유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 그렇게 많은 석유와 가스가 숨어 있다면 한국 해안에는 또 어떤 에너지 자원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보물찾기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을 찾기 위해 연안 해역을 샅샅이 뒤지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에너지 빙고 게임처럼 한국은 최대한 많은 시추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탑재한 첨단 선박들이 해저 지도를 작성하고 석유와 가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해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도 밑에 숨겨진 에너지 주머니를 찾기 위해 바다를 전신 스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은 시추 기술을 연마하며 시추를 방해할 수 있는 고압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더 튼튼한 장비와 더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한 더 많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마치 석유와 가스를 찾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준비가 된 슈퍼히어로 드릴러 팀을 구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은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되고 기존 유전이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자립은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신념에 힘입어 계속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석유와 가스를 완전히 자급자족하기엔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생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도움이 됩니다.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방울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방울이 합쳐져 엄청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국의 의지와 기술력만 있다면 언젠가는 글로벌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여정은 여전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인내와 혁신, 그리고 큰 꿈을 꾸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성공도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에 전등 스위치를 켜거나 자동차에 시동을 걸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다면 그 에너지 중 일부는 한국의 에너지 꿈이 처음 시작된 포항 앞바다의 가스전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한국의 석유와 가스 모험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 그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 에너지 탐구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죠. 지금은 잠시 시간을 내어 전 세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놀라운 노력과 결단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석유 굴착 장치든 부엌의 작은 가스레인지든 에너지는 우리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잘 압니다. 탄소 포집, 저장,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면 실제로 꽤 멋진 일입니다. 먼저 CCS의 탄소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는 이산화탄소, 즉 CO2를 의미합니다. CO2는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내뱉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식량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 엄청난 양의 CO2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그리고 그 여분의 CO2는 지구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CO2는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를 감싸는 담요와 같아서 태양의 열을 가두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를 아늑하고 살기 좋게 유지하는 데는 약간의 CO2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지구가 너무 따뜻해져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발전소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여분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하여 안전한 곳에 저장할 수 있다면 온실 효과를 줄이고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정확히 어떻게 포집할 수 있을까요? 굴뚝 위에 커다란 그물을 씌운다고 해서 잘 되기를 바랄 순 없겠죠. 아니요, 탄소 포집엔 꽤나 진보된 기술과 영리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연소 후 포집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평소처럼 연소시키되 그 후에 발생하는 폐가스를 처리하여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지저분한 저녁 식사를 먹게 한 다음 식탁을 떠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폐가스는 특수 챔버로 유입되어 화학 용매와 혼합됩니다. 이 용매는 CO2 분자를 붙잡아 나머지 기체와 분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치 분자 술래잡기 게임에서 용매는 찾는 사람, CO2는 숨기는 사람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CO2에 태그를 붙이고 포집한 후에는 압축하여 저장 장소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이동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펌핑하여 수행됩니다. 그런 다음 CO2를 지하 깊은 곳, 일반적으로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암석층에 주입합니다. 탄소를 포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연소전 포집입니다. 화석 연료가 연소되기 전에 처리하여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름기 많은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소가 일어나기도 전에 엉망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는 먼저 수소와 CO2의 혼합물로 전환됩니다. 그런 다음 수소는 분리하여 청정 연소 연료로 사용하고 CO2는 연소 후 포집과 마찬가지로 포집하여 저장합니다. 식사 전에 설거지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뒷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소 기술적이고 복잡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핵심은 탄소 포집 및 저장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뚜껑을 덮으면 열과 증기가 빠져나가 부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CCS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체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환경적인 대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해외에서 가져오든 한국 자체에서 가져오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계속 사용하려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CS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7년 한국은 CCS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은 해양 안반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험했습니다. 마치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있는 커다란 침실에 넣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테스트는 동해가스전이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완벽한 암석층을 뚫고 내려가 가스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다공성이면서도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충분히 밀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 CO2를 대량으로 펌핑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성공했습니다. CO는 암석에 안전하게 자리 잡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CCS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이 기술이 실험실이 아닌 실제 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향후 몇 년 동안 CCS에 대한 크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0만 톤의 CO2를 포집하고 저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코끼리 80만 마리의 무게와 맞먹는 양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목표이지만 한국은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해저 안반이 다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긴 해안선과 이산화탄소 저장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중 부동산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한 고갈된 유전과 가스전을 기억하시나요? 화석 연료가 매장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비워진 유전과 가스전을 기억하시나요? 그 유전들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훌륭한 장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하 음악 의자 게임과도 같죠. 석유와 가스가 펌핑되고 그 자리에 CO2가 펌핑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화석 연료를 저장했던 암석층은 이미 가스를 저장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갈된 지층을 CO2 저장에 사용하면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래된 유전이나 가스전에 CO2를 주입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화석 연료를 짜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사용하여 엎질러진 주스의 마지막 한 방울을 흡수하는 것과 같이 CO2는 저류층에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향상된 석유 회수 또는 줄여서 EOR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동시에 약간의 보너스 에너지 생산도 얻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입니다.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고갈된 유전과 가스전을 CO2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래된 저류층을 활용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새로운 저장소를 찾는 것보다 훨씬 쉽고 저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의 오래된 유전과 가스전 주변에서 많은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지니어와 지질학자들은 어떤 유전이 이산화탄소 저장에 가장 적합한지 면밀히 연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산화탄소를 펌핑하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가 잘 저장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큰 일이 될 것이지만 한국은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CCS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에너지 및 환경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CCS가 완벽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몇 가지 한계와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려면 포집 장비를 가동하고 CO2를 지하로 펌핑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전력이 화석 연료를 태우는 데서 나온다면 환경적으로 말하자면 꼬리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CO2 저장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CO2가 지하에 저장되어 시간이 지나도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세심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규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려면 엄청량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양을요.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야 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도움이 되며 CCS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CCS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탄소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CCS가 에너지 믹스의 표준이 되는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해 듣게 된다면 지루한 기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퍼즐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한국의 노력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을 지구 온난화와의 전쟁에서 전환점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탄소 포집과 저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환경 문제에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력과 혁신 그리고 많은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에 1톤씩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 CCS 및 기타 기후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합시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 자원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균형 잡힌 행동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분야, 즉 해군 기술의 세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압니다. 해군 기술? 풀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이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실 완전히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파도를 가르는 날렵한 미래형 군함을 상상해보세요. 첨단 무기 시스템, 레이더 어레이, 통신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체는 적의 센서에 탐지되기 어려운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추진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이어서 재급류 없이 몇 주 동안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차세대 해군 함정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가지 주요 함정인 KDDX 구축함과 배치3 이지스 순양함에 중점을 두고 해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함정들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되고 중무장한 군함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해군 기술의 선두에 서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서 한국이 해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 한국은 군사력보다는 첨단 기기와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팝 음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답은 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웃 국가들과 함께 매우 까다로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엔 군사 도발과 핵 야욕의 역사를 가진 북한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첨단 해군을 보유한 전통적인 라이벌인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며 이 지역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때로는 긴장감 넘치는 환경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현대적인 해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치 불량배들로 가득한 동네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덩치와 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똑똑하고 장비를 잘 갖추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의 해군력 증강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한국은 어떤 잠재적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역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첨단 해군을 보유함으로써 한국은 이웃 국가들에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억지력 중심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KDDX 구축함과 배치3 이지스 순양함은 정확히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먼저 한국형 구축함 실험용의 줄임말인 KDDX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지만 이미 해군 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DDX는 진정한 괴물 함정이 될 것입니다. 길이가 약 180m, 배수량이 최대 8,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소형 크루즈 여객선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배에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와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니까요. 우선 KDDX에는 복잡한 환경에서도 여러 표적을 한 번에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는 매우 예리한 눈을 가진 것과 같으며 이 경우 광활한 바다에서 작은 적의 배 한 척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및 기타 수중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소나 시스템도 탑재됩니다. 마치 수마일 밖에서도 핀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초고감도 귀를 가진 것과 같지만 핀 대신 적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에서 나는 희미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KDDX는 단순히 위협을 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미사일, 어뢰, 함포 등 다양한 무기 시스템으로 무장할 것입니다. 마치 떠다니는 무기고처럼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DDX에서 가장 인상적인 무기 중 하나는 수직 발사 시스템, 즉 VLS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공 미사일부터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발사체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미사일 사일로 세트입니다. BLS는 한 번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전환할 수 있는 엄청난 화력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KDDX는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잠수함전을 수행해야 하나요? KDDX는 첨단 소나와 어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함대의 대공 방어를 제공해야 하나요? KDDX의 강력한 레이더와 미사일로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수작전 기습이 필요하신가요? KDDX에는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와 소형 보트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KDDX는 한국 해군의 모든 임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정한 스위스 군용 칼과 같은 함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축함을 최대 6척까지 건조할 계획인 대한민국은 해군력 강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DDX는 한국 해군 현대화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배치 3로 알려진 새로운 종류의 이지스 순양함도 개발 중입니다. 이 함정은 배수량이 최대 2,000톤에 달해 KDDX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할 것입니다. 배치 3 순양함은 KDDX와 마찬가지로 첨단 레이더, 소나, 무기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군함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비결도 있습니다. 우선 배치 3 순양함은 매우 강하고 가벼우도록 설계된 특수 강철로 건조됩니다. 이를 통해 같은 크기의 다른 함정보다 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면서도 전투에서 큰 피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배치 3 순양함은 또한 가스 터빈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독특한 추진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설정은 함정의 놀라운 속도와 항속거리를 제공하여 필요할 때 고속으로 질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효율적으로 순항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경주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세단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지만 바퀴 대신 프로펠러와 방향타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배치 2 순양함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여러 종류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순양함에는 헬리콥터, 드론, 심지어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비행 갑판과 경납고 베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양함은 공습, 정찰 임무, 수색 및 구조작전을 모두 동일한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과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치 하이 순양함이 바다 위를 순찰하며 레이더로 수평선을 스캔하여 문제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인근 상선으로부터 해적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구조 요청이 들어옵니다. 순양함은 비행갑판에서 헬리콥터 한 쌍을 띄워 조사에 착수합니다. 헬기가 해적선을 발견하고 순양함의 위치를 전달하면 순양함은 드론을 띄워 상황을 주시합니다. 한편 특수부대 요원들이 복장을 갖추고 수직이 착륙 비행기에 탑승하여 해적선에 투하되어 대담한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합니다. 순양함의 함장은 함교에서 전체 작전을 조율하며 함선의 첨단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다른 요소와 연락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배치 3 순양함이 처리하도록 설계된 시나리오의 한 예일 뿐입니다. 첨단 센서, 강력한 무기, 유연한 에어윙이 결합된 이 함선은 어떠한 도전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첨단 군함을 건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KDDX 구축함과 배치 순양함은 개발과 건조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 해군만을 위해 이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 아닙니다. 또한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용 및 민간용 고품질 함정을 건조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KDDX와 배치라는 전 세계에 한국의 해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함정들을 다른 나라 해군에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한국 조선 산업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이 최첨단 제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스마트폰과 TV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KDDX와 배치 3의 수출은 한국이 영내 및 여구의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군 협력은 군사 외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훈련, 연습, 임무 수행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해군은 서로 신뢰를 쌓고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해군 현대화 계획은 단순히 더 크고 더 좋은 함정을 건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리를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일원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웃 국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 해군력 증강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국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시작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해군력에 투자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국의 해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 듣게 된다면 단순히 먼 함정과 첨단 장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세계에서 평화, 번영,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언젠가 망망대해에 나가게 되면 매끈하고 미래지향적인 군함이 파도를 가르며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한 군사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과 결단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탐구의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하늘을 날아갈 테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난 장에선 최첨단 함정으로 해군을 현대화하려는 한국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항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한국은 파도를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세대 첨단 항공기와 무기로 하늘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항공 덕후라면 누구나 침을 흘리며 흥분하기에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야망의 중심에는 KF-21 보라매로 알려진 날렵하고 스텔스한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10년이 넘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F-2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서 한국이 공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잘 알려진 나라도 아니고 적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 지역의 많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답은 지역 역학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각각 첨단 공군을 보유한 꽤 강력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빠르게 군대를 현대화하고 이 지역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한국과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일본이 있고 일본 역시 뛰어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전투기는 없지만 핵무기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때로는 긴장된 환경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고 현대적인 공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마치 불량배들로 가득한 동네에서 깡마른 아이가 덩치와 힘은 불량배들과 비교할 수 없지만 빠르고 민첩하며 무장이 잘 되어 있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KF-21이 바로 그런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사고로 더 크고 더 유명한 경쟁자들과 공평한 경쟁을 펼치는 대한민국의 스마트 파워 국방 접근 방식의 구체화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배트맨도 질투할 만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행기는 날렵하고 각진 디자인과 레이더를 흡수하는 특수 소재로
적의 센서에 탐지되지 않아 목표물에 탐지되지 않고 몰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투기에 투명 망토를 입힌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텔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KF-21에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 전자공학 및 무기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에서도 한 번에 여러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검색 및 추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적기가 숨어 있어도 열신호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하여 반격을 어렵게 만드는 전자전 도구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다양한 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행기의 날개와 동체 아래에는 공대공 미사일부터 정밀 유도 폭탄까지 모든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하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처럼 어떤 임무에도 적응하고 어떤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KF-21이 탑재할 핵심 무기 중 하나는 메테오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1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입니다. 축구장 한쪽 끝에서 돌을 던져 다른 쪽 끝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지만 돌은 초음속 미사일이고 축구장은 하늘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메테오는 공대공 전투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KF-21은 적기가 반격할 기회도 갖기 전에 안전한 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매우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기가 피하거나 격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KF-21은 한 방에 끝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또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대지 공격이 필요하신가요? KF-21은 다양한 정밀 유도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높은 고도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KF-21은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하늘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첨단 센서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전을 수행해야 하나요? KF-21의 첨단 항공 전자공학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하여 반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컨대 KF-21은 어떤 임무에도 적응하고 어떤 도전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할 계획인 한국은 공군력을 강화하고 영내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KF-21은 한국의 항공 현대화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은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첨부인 항공기 유우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없는 이 비행기는 손으로 직접 발사하는 소형 모델부터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는 대형 제트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공됩니다. 한국은 드론을 인간 조종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 공군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은 정찰과 감시부터 타격 임무와 전자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제적인 환경으로 비행하여 유인 항공기가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 조종사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드론 중 가장 인상적인 드론 중 하나는 KUSFC입니다. 이 드론은 다양한 센서와 무기를 탑재하고 높은 고도와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대형 제트기 동력 드론입니다. KF-21의 미니어처 버전과 비슷하지만 내부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습니다. KUSFC는 한국 공군의 전력 증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KF-21과 같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여 하늘에서 추가적인 눈과 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정찰이나 정밀 타격 임무 등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인이기 때문에 방공망이 엄격하게 설정된 영공으로 비행하거나 장시간 채공하는 등 인간 조종사가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항공 전력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레이더 및 센서 시스템,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항공현대화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는
토종 항공우주 산업입니다. 한국은 고품질 항공기와 부품을 생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첨단 항공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서서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세대 항공기 및 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종 역량은 몇 가지 이유로 한국에 중요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한국은 기성품 설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필요와 요구사항에 맞게 항공기와 무기를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여 강력하고 탄력적인 국내 산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현대식 공군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KF-21 프로그램에만 8조 원, 70억 달러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발 단계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일단 비행기가 생산 라인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 공군만을 위해 이 비행기를 제작할 계획이 아닙니다. 또한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KF-21은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0과 같은 다른 첨단 전투기의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을 다른 공군에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주요 업체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KF-21 및 기타 첨단 항공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한국이 역내 및 역외 다른 국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협력은 외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군은 훈련, 연습, 임무 수행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고 소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항공 현대화 계획은 단순히 더 크고 더 좋은 비행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리를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일원으로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이웃 국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 군사 현대화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한국은 싸움을 시작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단지 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군력에 투자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한국의 항공 현대화 계획에 대해 듣게 된다면 단순히 멋진 비행기와 첨단 장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세계에서 평화, 번영,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매끈하고 은밀하게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햇살에 반짝이는 대한민국 마크와 함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단순한 군사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과 결단력,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끝없는 탐구의 증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